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의 현재 주가를 곱해서 계산되는 값으로 만약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한 기업이 발생한 모든 주식을 현재 주가로 매입할 경우 필요한 총 자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EV는 시가총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약자로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현재 주가로 매입하는 동시에 기업이 가진 부채를 모두 탕감하는데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EV는 부채가 없는 상태로 기업을 완전히 인수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EV 계산식에서 현금성 자산을 차감하는 이유는 기업의 인수자가 될 경우 현금을 즉시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한다면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B기업을 인수하더라도 B기업 전부가 A기업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기업이 남에게 빌린 부채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A기업은 B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V에서 부채 총액은 더하고 현금성 자산은 빼는 것입니다. 즉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차액을 시가총액에 더해준 수치가 B기업을 100% 소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이것이 B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됩니다. EV to EBITDA 지표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약자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PER은 당기 순이익의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당기 순이익은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모두 차감한 뒤에 계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규모에 따라 당기 순이익이 증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EBITDA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은 이자 비용과 세금을 반영하기 전에 계산된 값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를 나타냅니다. EBITDA 계산식에서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비용이지만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실제로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것입니다. EV를 EBITDA로 나눈 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현금 대비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B기업의 EV to EBITDA가 6이라면 B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의 6배를 A기업이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현금 창출 능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B기업을 인수했을 때 들어간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6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EV to EBITDA가 낮다는 것은 인수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이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기업은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 주가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 비율 분석이 개별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반드시 초과 수익률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시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가운데 한쪽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통상 판매자는 제품에 대해 구매자보다 월등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제품의 값어치를 갉아먹는 정보는 숨기고 협상에 유리한 정보만 공개해 가격 흥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제품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입수해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 즉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을 설정할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최대 지불 용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거래가 성사될 것이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량품과 불량품의 비율입니다. 우량품이 다수라면 구매자는 당연히 높은 확률로 매물이 우량품일 것이라 여길 것이고 우량품의 합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량품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판매자는 구매자가 우량품의 실제 가치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우량품을 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매물에서 불량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불량품이 많은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량품이 시장에서 퇴장하고 불량품만 시장에 남게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대칭 정보로 인해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 현상은 제품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중고차 시장이나 중고 노트북 시장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중고차 시장에 100명의 판매자와 100명의 구매자가 거래에 임하고 있고 전체 매물 중 절반만 우량품이고 나머지는 불량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중고차 품질은 판매자만 식별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우량품과 불량품이 절반씩 섞여 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중고차 구매자는 최대 한 대의 중고차만 살 수 있고 각 판매자도 한 대의 중고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이 생각하는 중고차 가치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매물이 절반의 확률로 우량품이거나 절반의 확률로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최대 1,600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600만 원이라는 값은 구매자가 우량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2,000만 원의 절반, 즉 1,000만 원과 불량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1,200만 원의 절반, 즉 600만 원을 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량품에 대해 판매자는 적어도 1,800만 원은 받고자 하므로 둘 사이에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매자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1,6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물을 팔 의향을 내비치는 순간 구매자는 그 매물이 우량품일 리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1,6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제품은 불량품이 분명하므로 구매자는 이에 대해 1,200만 원 이하로만 값을 지불할 용의를 가집니다. 판매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불량품을 팔 의향이 있으므로 둘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량품 50대만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시장은 청산됩니다. 그러면 중고차와 같이 실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제품의 시장 거래는 역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해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령 판매자는 우량품이 실제로 우량품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무상 AS를 제공하거나 품질 보증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업체들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평판을 활용하거나 회사 브랜드로 자신들은 불량품을 취급하지 않는 믿을 만한 업체라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는 행위를 신호 발송이라고 합니다. 명성, 형판, 품질보증서 등은 모두 신호 발송의 사례입니다. 한편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도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골라내기 또는 선별이라고 합니다. 가령 은행의 대출심사, 취업 과정에서의 NCS 및 전공필기, 각종 면접을 보는 것과 부동산 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나 금융중개업, 커플 매니저 등은 모두 거래 당사자들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매칭 효율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화폐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란 일정 기간 동안 돈이 상품과 서비스 거래 및 소득 거래에 평균적으로 몇 번 쓰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히 일정 기간 동안 돈의 주인이 평균 몇 번 바뀌었는지 측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화폐 유통 속도는 명목 GDP를 시중 통화량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때 시중 통화량으로는 넓은 의미의 통화를 일컫는 M2 통화량을 씁니다. 화폐 유통 속도는 통화 회전율과 함께 경기 변동 국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 값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 변동을 이끄는 소비와 투자 활동이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분기 이 값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통화당국과 정부의 고강도 통화 긴축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화폐 유통 속도는 장기에는 안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기 순응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순응성은 경기가 좋을 때 그 값이 증가하고 경기가 나쁠 때 감소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따라서 화폐 유통 속도를 바탕으로 경기가 호황 국면에 있는지 불황 국면에 있는지 혹은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접어드는지 침체 내지는 둔화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98년에서 2021년 기간 중 화폐 유통 속도 추이를 살펴보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이처럼 화폐 유통 속도는 장기에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직후 기간 중 관찰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는 경기 침체기에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화폐 유통 속도는 장기간에 걸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돈이 좀처럼 잘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고질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16개 국가들 중 화폐 유통 속도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 하락은 소비와 투자와 같은 실물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원활히 유통되어야 할 돈이 예적금과 수익형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오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빨라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돈맥경화 고질화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화폐 유통 속도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화폐 유통 속도는 이 밖에도 소득과 현금 보유 비율, 예금 이자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화폐 유통 속도는 소득이 증가하면 커집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물 거래의 횟수와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결제 선호도가 커져 현금 보유 비율이 낮을수록 화폐 유통 속도는 커집니다. 이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더 수월하게 돈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폐 유통 속도는 예금 금리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이것은 예금 금리가 높을수록 현금 보유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캐시리스 매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캐시리스는 현금 결제를 받지 않고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말 그대로 현금 없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론적으로 캐시리스 매장 확대는 현금 보유 비율을 낮춰 돈의 유통을 더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므로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캐시리스 매장은 현금의 지급 결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보장된 현금의 지급 결제 능력을 편의를 위해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리빙랩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수요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실험실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인위적인 실험실에서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다르게 리빙랩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빙랩은 실제 제품이 사용되는 실제 환경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기존 실험실의 제품 개발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통제되지만 리빙랩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환경의 복잡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생산자 관점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다르게 리빙랩에서는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수요자와 생산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무인 청소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리빙랩을 활용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해양 쓰레기는 조류와 파도에 밀려와 항포구에 유입됩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수중에 침전되어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방파제와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쌓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대형 수거 선박은 접근하기 어려워 수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리빙랩을 운영해 항포구의 환경, 쓰레기 밀집 지역 및 종류, 수거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스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수요자인 지역 주민이 직접 개발 과정에 참여해 국내 항포구의 특성에 맞는 수거 로봇 개발 사양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상 실증까지 연계해 수정 보완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판매할 때 국가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주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식 양도세 때문입니다.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시세 차익이 있었다면 20%에서 2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때 대주주는 세법에서 정해야 하는 기준을 따르는데요. 해당 기업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주주가 되어버리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므로
가족들 사이에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있었습니다. 본인 주식 보유량만 따지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가족들의 보유 주식까지 합계하여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 보유 중이라면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식이 삼성전자 1주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식을 모두 파악해 과세하는 것은 연좌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투자자 본인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가족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인별 과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본인이 최대 주주일 때는 친족 합산 규정이 남아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각 투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함께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서 갖는 투자 방식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뮤직하우가 있습니다. 뮤직하우는 노래 한 곡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나눠서 가지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계약을 투자자들과 체결하는 사업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를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려면 우선 자본시장 법상 증권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으로 인정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자본시장 법상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을 일반적인 자산처럼 시장 내에서 유통하려면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거래 단위 분할과 이전이 용이해 유통이 높습니다. 디지털 토큰은 코인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토큰의 일종인 토큰 증권은 토큰 발행인에 대한 지분상의 권리 등을 표창하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토큰 증권을 회사의 수입, 미래의 현금 흐름 등으로 공유하는 것으로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에 대한 규율체계 방안을 소개하면서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듯이 실물 증권에서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는 형태가 달라졌다고 하여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듯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춰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 관리되는 기존 전자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 형태가 필요합니다. 토큰 증권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합니다. 분산 원장 기술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보 공유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 정보를 중앙화된 원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형태였지만 분산 원장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인된 제3자 없이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분산 원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화하여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 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역사는 투자자 보호장치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 통합법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경영에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적수가 없어 보였던 정보 검색 분야에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챗 GPT 때문입니다. 챗 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 회사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챗봇으로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GPT를 더 이용하기 쉽게 챗봇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은 사람들이 문장을 이해하거나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내는 기술을 말하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언어 기술을 흉내냅니다. 최신 모델인 GPT-3는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인간 두뇌 수준의 복잡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리 수많은 어휘들을 준비해두고 제시된 문장에 적절하게 이어지는 어휘들을 찾도록 학습시켜 구축된 GPT는 사용자가 질문하는 문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어휘들을 연결해 답변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 구글은 키워드가 많이 포함된 웹페이지의 주소를 알려줄 뿐입니다. 반면 챗 GPT는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 그 자체를 보고서 형태로 보여줍니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마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챗 GPT는 미국의 로스쿨이나 MBA 입학시험, 그리고 최근엔 의사시험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자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과제 작성에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챗 GPT가 잘하는 5매 분량의 레포트 제출과 같은 과제를 폐기하고 수업 중에 과제에 답하도록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챗 GPT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알파고를 만들었던 AI의 강자 구글은 발빠르게 자사의 유사 서비스인 바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챗 GPT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인간이 AI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오픈 AI는 챗 GPT는 진짜 사람처럼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그럴듯한 단어로 문장을 생성할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기존 검색 방식보다 더 큰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여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며 미리 학습한 데이터로 구축된 AI이므로 최신 정보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제조일자는 식품업체가 공장에서 식품을 만든 날짜입니다. 품질 안전 한계는 제조일자로부터 식품의 품질과 맛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식품의 맛이 변하고 부패합니다. 식품업체가 실험을 통해 품질 안전 한계를 구합니다.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의 60에서 70%이고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의 80에서 90%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제조일자가 3월 1일이고 두부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품질 안전 한계가 3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3월 18일, 소비기한은 3월 24일로 설정되는 것이죠. 유통기한은 그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먹어도 되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되는 식품이 줄어들어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하고 환경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어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현재 모든 식품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냉장 보관하는 흰 우유 등 일부 품목은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식품의 변질과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